일본 당장 규슈를 한국에 반환해라.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유엔 총회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본토를 향한 미국의 강제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일본 대표단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내민 단 한 장의 문서가 미국을 움직이고 일본의 역사를 송두리째 지워버린 것입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일본 열도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전략.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눈앞에 있는 대형 벽면 스크린에서는 방금 녹화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긴급 담화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박또박 원고를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다케시마, 즉 독도 주변 12해리를 일본의 배타적 자위권 행사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이 수역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사전 허가 없이 납포될 것이며 저항시 자위대는 주저없이 발포할 것입니다. 캬!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 단호한 표정 말입니다. 한국 놈들 지금쯤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리는 남자는 방위성 작전국장 사토였습니다. 평소라면 냉철한 척 무게를 잡았을 그조차 오늘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었으니까요.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무력 사용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술맛이 유난히 달콤하더군요. 진정하시죠, 국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쇼는 내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제 이름은 다카시 켄. 도쿄대학교 유전학 교수이자 일본 극우 진영에 숨겨진 브레인인 역사정립위원회의 수석 자문위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상아탑에 갇혀 현미경이나 들여다보는 과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저 대담한 연설문을 쓴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저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역사학자로서의 집요함을 무기로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이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감이나 항의 따위의 나약한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이 곧 정의이고 목소리 큰 자가 역사를 쓴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실천하기로 한 것이죠. 화면 속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독도 인근 해역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지스함 4척과 잠수함 2척이 실탄을 장전한 채 대기 중입니다. 화면에는 검푸른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우길기의 물결이 잡혔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 강철의 성체들이야말로 우리 일본이 되찾아야 할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사토 국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언뜻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한국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니요? 너무 조용합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한국 뉴스를 보십시오. 그냥 일본 총리 망언이라는 단신 하나 내보내고 끝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공식 성명 하나 없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군인들은 단순하다니까요. 사토 국장님, 겁먹으셨습니까? 저건 폭풍 전야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한국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사토의 말대로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독도 문제보다 주말 날씨 예보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군요. 앵커의 표정은 건조했고 시민 인터뷰조차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떠들 줄 알았는데 진짜 군함을 보내고 발포 명령까지 내리니까 쫄아버린 거죠. 한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똥개와 다를 바 없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데이터는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지금 위태롭고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과 전면전을 치를 여력 따위는 없습니다. 저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비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마십시다. 내일 유엔 총회에서 제가 보여줄 그 데이터만 공개되면 한국은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저는 사토국장의 잔에 샴페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거품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마치 한국의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하네다 공항에서 정부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가 열리는 결전의 장소였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VIP룸에서 참모들과 파한대소하며 승리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고 수행원들은 벌써부터 뉴욕의 미슐랭 식당을 예약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멀어지는 일본 열도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신이 선택한 땅.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순수한 혈통의 고향. 제 무릎 위에는 007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10년간 연구한 유전자 분석 결과와 고대 역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아주 교묘하게 편집된 것들이었습니다. 대중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원하죠. 저는 그들에게 일본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고 독자적인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며 독도는 그 신성한 영토의 일부라는 과학적 신화를 선물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카시 교수님. 그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영웅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야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괴팍한 노인네를 설득하려면 어설픈 논리로는 안 돼요. 걱정 마십시오, 총리님. 저는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명분보다 이익과 확실한 승자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제시할 데이터는 너무나 완벽해서 감히 반박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고작해야 유감 표명 정도나 할 거라고 하더군요. 어리석은 것들. 다카이치 총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입에 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도뿐만 아니라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까지 싹 다 정리해 버립시다. 한국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짓밟아 놓아야 해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잠시 덜컹거렸지만 우리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은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은 차가운 가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JFK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리무진 안에서 본 풍경은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회색 도시가 곧 우리가 점령할 개선문처럼 보였습니다. 유엔 본부 앞은 이미 전 세계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리무진에서 내리는 우리 일행을 향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고 저 역시 그 뒤에서 지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무력 점거할 것입니까? 한국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뜻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묵은 강자의 특권이니까요. 총회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3355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대표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기 한국 대표단이 있습니다. 보좌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회의장 구석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보통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장관급 아니 총리급 인사가 대거 파견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실무진 2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도 두꺼운 자료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포기했나 보군. 옆에 앉은 사토 국장이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빈손으로 왔어. 싸울 의지조차 없다는 거지. 저는 그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국 대사 김영진. 그는 7순이 넘은 노련한 외교관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지. 넌 오늘 내 나라의 패배를 목격하러 온 거야. 저는 속으로 승리의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다카이치 총리의 기조 연설이 시작되고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저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장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영진 대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음? 아니, 연민?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뜨거운 승리감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창백합니다. 사토 국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지? 저 늙은 외교관의 눈빛은? 왜 저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군함을 보냈는데, 우리가 전쟁을 선포했는데, 왜 아무런 동요도 없는 거지? 설마. 제 머릿속에서 불길한 가설 하나가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불가능해. 한국은 준비된 게 없어. 첩보 위성, 도청, 사이버 감청. 모든 채널을 동원해 확인했잖아. 그들은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어.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위풍당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도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환호성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지만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불법으로 우리의 땅을 점거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도둑질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영토를 수복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도, 왜곡된 조약문, 그리고 제가 정교하게 다듬은 유전자 분포도. 보십시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 저는 슬쩍 한국 대표단 쪽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울상이 되어 있겠지? 공포에 질려 떨고 있겠지? 하지만 김영진 대사는 여전히 턱을 괜 채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실무진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지루한 쇼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태도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철저한 무시, 아니, 확신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그들의 책상 위에 놓인 저 낡은 서류 봉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연설이 끝나고 다카이치 총리가 내려오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줌을 당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김영진 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품 안에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낡은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흔한 연설문 한 장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의 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각, 사각.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유엔 회의장을 숨막히는 정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의장님. 김 대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일본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의장석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연설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더군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역사와 증거를 그토록 좋아한다니 저희도 화답을 해드려야 예의겠지요. 저희는 오늘 독도에 대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독도 반론을 안 한다고? 사토 국장과 제가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포기인가? 항복인가? 그때 김 대사가 봉투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독도는 논할 가치도 없는 대한민국의 땅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사냥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일본이 연체해온 규슈 지역의 임대료와 반환을 청구합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규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통역사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대사는 손에 든 문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작성되었으나 실수로 누락되었던 부속 합의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이 영구히 포기해야 할 영토의 목록에 독도와 함께 명백하게 규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쾅!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저건 위조다. 당장 끌어내. 하지만 김 대사는 차분하게, 너무나도 차분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미국 대표단이 확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공개된 이상 다카이치 총리님, 당신은 지금 남의 땅에서 불법 점거를 하며 집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셈이군요. 유엔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원본, 규슈 반환?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대사가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 교수. 내 차례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제 007 가방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데이터. 제가 조작하고 편집했던 그 데이터가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직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유엔 본부 지하 2층. 일반적인 외교관 출입증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보안구역 제4호 특별협의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국제정세의 이면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린룸. 벽지가 짙은 녹색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강대국들의 밀실 야합으로 국경선이 다시 그려지고 무엇보다 달러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방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천장 환풍기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기계음만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총회장에서 쫓겨나듯 이곳으로 들어온 지 30분이 지났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형 테이블 중앙에는 아까 김영진 대사가 총회장에서 꺼내 들었던 그 누런 서류 봉투가 마치 시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반면 그 맞은편에 앉은 김영진 한국 대사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마치 잘 깎아놓은 돌부처 같은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배석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클 앤더슨,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대표들의 시선이 모두 테이블 중앙의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김서린 렌즈 너머로 보이는 저 낡은 종이 뭉치. 제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그리고 역사학적 지식으로 저 빌어먹을 문서가 정교한 위조품임을 밝혀내는 것.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8일간의 침묵 끝에 준비한 것이 고작 위조 문서라면 제 현미경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아니, 피할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그리고 일본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닥터 다카시. 앤더슨 장관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눈빛에는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짜증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따가웠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 그것은 현대의 매끄러운 A4 용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며 습기를 머금어 눅눅한 느낌. 그리고 코끝을 훅 끼쳐오는 냄새. 박물관 수장고 깊은 곳에서나 맡을 수 있는 종이의 섬유질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천천히 산화되며 내뿜는 특유의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냄새까지 조작했을까? 아니, 이건 인공적인 향이 아니야. 저는 봉투에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타자기에 활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부속 합의서 제7호. 분류, 1급 기밀, 파기 금지. 제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활자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내용을 읽기 전에 형식의 어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활자체. 이건 1950년대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의 폰트야. 알파벳 A와 E의 잉크 번짐 정도가 미세하게 불규칙해. 이건 디지털 인쇄나 레이저 프린터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타자 건반이 종이를 물리적으로 때려서 생긴 압력의 흔적이야. 종이 뒷면을 만져보았습니다. 활자가 찍힌 부분이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조라면 한국은 1950년대의 종이와 잉크, 타자기까지 구해서 당대의 기후 습도까지 맞춰서 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일본국은 한반도의 부속 도서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를 영구히 준수한다. 만약 일본국이 본 조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해당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시 연합국은 이를 도발로 간주하며. 여기까지는 흔히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붉은색 잉크로 추가된 조항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본 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역사적 연원에 따라 규슈 전역 및 대마도의 잠정적 통치권을 대한민국으로 즉시 이양할 것을 약속한다. 하단에는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이 선명하게 그러나 세월의 발에 검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요시다 총리의 서명 끝부분이 살짝 떨려 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기 싫어 저항했던 흔적처럼. 말도 안 돼. 제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비참하게 울렸습니다. 그린룸의 정적을 깨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앤더슨 장관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951년에 이런 문서가 존재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제가 외무성 기록보관소를 30년간 뒤졌습니다. 쥐잡듯이 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서는 털끝만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표독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이건 국제사기극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성한 유엔을 모독하고 있어요. 낡은 종이야 어디서 구했겠죠. 잉크? 요즘 기술이면 탄소 연대 측정 정도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한국 놈들이 사기치는 거 하루 이틀입니까? 그녀는 김영진 대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검증팀 불러. FBI, CIA 다 불러오라고. 그 소란 속에서도 김영진 대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고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우리와 달리 그의 침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는 입을 여는 대신 앙상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문서의 우측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다카시 교수님. 과학자시라면서 관찰력이 부족하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가 아닌 뼈를 타고 들려오는 것처럼 울림이 컸습니다. 뭐라고요? 서명란 옆을 보십시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손끝으로 만져보시죠. 저는 홀린 듯이 다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줄 알았던 곳에서 미세한 요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용 확대경을 꺼내 들이댔습니다. 확대경 렌즈 너머로 투명하게 압인된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독수리가 화살과 올리브 가지를 발톱에 쥐고 있는 문양.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새겨진 이니셜. HST. 해리 S. 트루먼.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름에
앤더슨 장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개인 인장이었습니다. 국무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고 관리했다는 최고 등급 기밀의 증거. 김 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국 국무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답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앤더슨 장관님, 18일 전 우리 대통령 특사가 워싱턴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인장이지요? 이제 보여주시죠. 이 종이 쪼가리가 위조인지 아니면 일본이 70년간 잊고 싶어 했던 악몽의 실체인지. 앤더슨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결국 이 꼴을 보는군. 그는 테이블 중앙에 있는 홀로그램 통신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플로리다 말어라고 연결합니다. 보안 등급 알파1. 대통령 당선인을 모셔. 찌잉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허공에 푸른빛 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룸의 어두운 조명 위로 거대한 홀로그램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화려한 금색 샹들리에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집무실. 그리고 그 중앙에 붉은색 MAGA 모자를 쓰고 골프웨어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미스터 프레저덴트.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반사적으로 기립했습니다. 영국 대사도 중국 대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와 다카이치 총리만이 다리가 풀려 의자에 본드로 붙여진 듯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다이어트 콜라캔을 따며 특유의 과장된 제스처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 다카이치. 사나해. 오랜만이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유령이라도 본 거야? 하긴 유령을 보긴 했겠지. 70년 동안 지하실에 처박혀 있던 아주 비싼 유령 말이야. 다카이치 총리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한국이 미쳤습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가짜 문서로 우리 땅을 뺏으려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 아닙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을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잔혹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맹? 충실한? 하, 웃기지도 않는군. 다카이치, 내가 11월 7일에 뭐라고 했지? 기억 안 나? 내가 직접 전화해서 경고했잖아. 독도 건드리지 말라고. 거긴 분쟁 지역이 아니라 내 함대를 수리해줄 한국 조선소의 앞마당이라고 말이야. 트럼프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거대한 얼굴이 우리를 압사시킬 듯 다가왔습니다. 자, 잘 들어. 앤더슨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 그거 가짜 아니야. 내 개인 금고인 말어라고 지하 벙커에도 똑같은 사본이 한 장 있거든. 1951년 우리 아버지가 사업할 때 덜레스 장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지. 일본 놈들이 또 딴 마음 먹고 배신하면 쓸 보험이라고.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트럼프가 인증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문서가 진본이라고 공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미국의 개입이 오히려 우리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끝이었습니다. 논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이 숨막히는 올가미를 끊을 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규슈는 일본 경제의 심장입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공장, 도요타의 엔진 공장, TSMC의 제2공장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걸 한국에 넘기라니요? 그건 일본 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세계 공급망이 붕괴될 겁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갈 겁니다. 트럼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승리한 사업가의 그것이었습니다. 경제? 공급망? 걱정 마. 한국 친구들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거든.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한국이 규슈를 가져가는 대신 규슈에 있는 모든 조선소와 항구를 미 해군 제7함대의 MRO 전용기지로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더군. 게다가 울산과 거제도의 도크도 우선 배정해주겠다고 했어. 너희 일본 조선소? 수리 하나 맡기면 3년 걸리잖아. 한국은 3개월이면 끝내. 퀄리티? 비교도 안 되지. 트럼프가 김영진 대사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김 대사, 당신 내 대통령한테 전해. 빅딜은 성사됐다고.
그리고 다카이치, 너희는 방위비 분담금 찔끔 올리는 것도 징징거렸잖아. 난 더 좋은 거래를 선택한 것뿐이야. 자본주의 사회잖아. 억울해하지 마. 아. 다카이치 총리는 의자 밑으로 흘러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팔았다.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방금 시진핑한테도 전화가 왔더군. 일본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센카쿠 열도 쪽에 어선 500척을 보냈다고 하던데. 행운을 빌어. 짐 쌀 시간은 줘야 할 텐데 말이야.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린룸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이, 제가 쌓아온 학문적 성과가, 그리고 위대한 일본이라는 제 신념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문서? 조약? 그래, 그건 죽은 정치가들의 종이 쪼가리라고 치자. 강대국들의 거래라고 치자. 하지만 사람은? 피는? 그 땅에 뿌리박고 사는 1300만 명의 규슈 사람들은 어쩔 건데. 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을 구경하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문서는 진짜라고 칩시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저는 핏대선 눈으로 김영진 대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늙은 외교관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고요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지? 왜 승리의 환호성도 지르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비웃지도 않는 거야? 대사님, 국가는 땅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규슈에 사는 1300만 시민들이 한국인이 되겠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일본어를 쓰고 일본의 신을 모시고 일본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낡은 문서를 들이밀어도 생물학적 동질감은 끊을 수 없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투표라도 한다면 당신들은 100% 집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007 가방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가죽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여는 제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미디어를 연결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유전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규슈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수한 야마토 민족의 혈통인지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유전학.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이터. 물론 순수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미세하게 조작하고 불리한 샘플은 폐기하고 유리한 데이터만 증폭시켜 만든 보정된 진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정교합니다. 여기서만큼은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 문제로 몰고 가면 됩니다. 핏줄을 내세우면 국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 데이터에서도 한국과의 연관성이 1%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제 절규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침이 튀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꼴 사나운 모습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김영진 대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도발에 넘어온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를 내려다보는 냉철한 집도의의 눈빛 혹은 죽은 시체를 거만하는 검시관의 건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결이라. 그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카시 교수님. 일본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해드려야죠. 과학의 심판대에 서고 싶으시다니 말리지 않겠습니다. 김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앤더슨 장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미디어 센터를 열어주시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순수한 핏줄의 실체를 확인해 봅시다. 라이브로 송출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쉬운 승낙. 순간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다거나 지금은 곤란하다며 거부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를 터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이브를 요청하다니. 왜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내가 가진 데이터가 뭔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자기들도 유전자 분석 따위는 해본 적이 없어서 겁없이 덤비는 건가?
저는 애써 불안감을 짓누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허세야. 저 늙은이는 유전하게 유자도 모르는 문외한일 뿐이야. 내가 이겼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승자는 나야. 내 가방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일본을 구원할 거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디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린룸을 나와 긴 복도를 걷는 동안 제 구두굽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았습니다. 김영진 대사는 제 옆에서 소리 없이 유령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저를 압사시킬 듯한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빈손. 오직 제가 든 이 007 가방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 저는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복도 코너를 돌 때였습니다. 김 대사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가방이 참 무거워 보이십니다. 네. 제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저만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인다. 무슨 뜻이지? 단순히 가방 무게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 안에 든 거짓말의 무게를 말하는 건가?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007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 가죽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의 잠금장치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고급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은색 잠금장치.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스크래치 하나가 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분명 아침에 호텔을 나설 때만 해도 없었던 흠집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닦으며 관리하는 가방이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 흠집은 마치 누군가 아주 얇고 정교한 도구로 순식간에 잠금장치를 해제했다가 다시 잠근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설마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미 미디어 센터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었고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얀 섬광을 터뜨리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하는 함성 소리와 셔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저의 구명조끼인지 아니면 제 목을 매달 밧줄인지도 모른 채 저는 환한 조명 속으로 한국이 웃으며 준비해 둔 단두대 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치익탁. 차가운 금속성이 고막을 긁었습니다. UN 미디어 센터의 메인 서버에 제 개인 노트북의 연결 케이블이 꽂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짧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제게는 마치 단두대의 무거운 칼날이 목덜미를 향해 떨어지기 직전의 예비음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후 1시. 뉴욕 맨해튼의 UN 본부 1층 국제 미디어 센터. 이곳은 단순한 기자회견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되는 그야말로 진실의 최후 심판대였습니다. 제 등 뒤에는 가로 30m, 세로 10m의 초대형 화면이 위압적인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검은 화면은 잠시 후 제가 쏘아 올릴 붉은 진실을 기다리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세계 유수의 언론사 로고가 박힌 카메라 렌즈 수백 개가 저를 향해 총구처럼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실을 원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파멸을 기대하는 콜로세움의 관중들처럼 피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연단의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의 땀 때문에 금속 재질이 미끈거렸습니다. 단상 아래 맨 앞줄 귀빈석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하얀 손수건을 비틀어 짜고 있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 보냈습니다. 실수하면 죽어. 반드시 해내. 일본의 운명이 자네 손가락 끝에 달렸어. 그녀의 무언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 여러분. 제 목소리는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리허설은 없었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아니 해야만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한국 측은 70년 묵은 낡은 종이 한 장으로 국제법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런 감성팔이나 역사적 억지가 통하지 않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저는 오늘 21세기의 가장 확실하고 반박 불가능한 언어, 바로 유전자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밤을 새워가며 교묘하게 보정해둔 프레젠테이션 파일 프로젝트 야마토 최종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엔터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화면에는 규슈인과 일본 본토인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뜰 것이고 한국의 주장은 비과학적인 헛소리로 치부될 것입니다. 규슈는 영원히 일본의 땅으로 남을 것이고 저는 일본을 구한 영웅이 되어 도쿄로 금이환영할 것입니다. 잘 가라, 김영진 대사. 그리고 주제를 모르는 대한민국.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딸깍. 그 경쾌한 탁건음과 함께 제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 쏘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팟팟팟팟.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부신 섬광을 승리의 축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자들의 경악하는 반응을 만끽하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화면을 등진 채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규슈의 핏줄에 흐르는 저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붉은색의.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와야 할 타이밍에 기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하는 헛바람 소리만이 미디어 센터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찢어질 듯 커졌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등 뒤를 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지? 그래프가 안 떴나? 해상도 오류인가? 등골이 서늘해진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박동을 멈췄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이 없었습니다. 단 한 점의 붉은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새파란색뿐이었습니다. 마치 동해 바다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솟구쳐 오른 거대한 해일이 일본 열도를 집어삼킨 듯한 시리도록 푸른색의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고, K바이오넷이 시스템을 강제 장악했습니다. 분석 완료, 규슈 거주민 전수 스캔 종료. 이게 뭐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파일명은 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만든 조잡한 파워포인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의 데이터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지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유전자 나선 구조가 3차원 입체 영상처럼 화면 속에서 춤을 추며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발표 자료가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여주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거대한 숫자가 카운트다운되듯 떠올랐습니다. 총 분석 표본 824만 5,612명. 대상, 규슈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수조사 데이터. 숫자를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연단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824만 명? 규슈의 성인 인구 전체?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작 5,000명의 샘플을 그것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규슈 사람 800만 명의 유전자를 전부 분석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야. 이건 사기야. 제가 멍하니 중얼거리는 사이 화면의 데이터는 자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일본 본토인의 유전자 지표가,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유전자 지표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820만 개의 샘플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치치직. 엄청난 속도로 분류된 데이터들이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결과는 잔혹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유전적 일치도 분석 결과. A유형, 일본 본토 고유 유전자는 0.018% 극소수. B유형, 한반도 남부 도레인 유전자, 백제, 가야 계통은 99.982% 절대 다수. 99.98? 제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멍청한 신음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기자석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은 곧 거대한 소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규슈 사람이 99.9% 한국인이라고? 저 데이터 봐.
표본 오차가 0.00001%야. 이건 통계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 한국이 일본 국민의 유전자 지도를 통째로 가지고 있었어.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꺼야 해. 이걸 꺼야 해. 이건 방송사고야. 아니, 이건 국가적 재난이야. 하지만 노트북은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잠금 설정됨 이라는 붉은 경고창만 뜰 뿐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 멈춰. 이건 해킹이야. 내 파일이 아니라고. 저건 조작된 데이터야. 제가 소리를 질러대며 연결 케이블을 뽑으려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줬지만 단자는 마치 용접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을 뽑으려는 제 추한 몸부림이 대형 스크린 앞에 작은 그림자로 비치며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며 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의 시각화였습니다. 서기 500년경의 고대 동아시아 지도가 입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서남부 옛 백제의 영토에서 출발한 수만 개의 푸른 점들이 바다를 건너 규슈로 쏟아져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점들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규슈의 항구에 상륙하여 마을을 이루고 농토를 개간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의 핏줄을 퍼뜨리는 과정이 고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뜬 자막이 저를 확인 사살했습니다. 서기 663년 백강 전투 패배 후 백제 유민 12만 명 규슈 집단 이주 확인. 규슈 토착 지배층 145개 가문의 유전자 한국 고유 지표와 100% 일치. 그것은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병원,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의 전산망을 통해 조용히 빅데이터를 수집해왔고 한국이 자랑하는 양자 컴퓨터로 우리의 족보를 통째로 해독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넘보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에도 한국은 차가운 지하 서버실에서 우리의 뼈와 살을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으아악. 단상 아래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혔고 몸은 화로처럼 펄떡거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순수 혈통의 신화. 천황가와 연결된 신성한 일본인이라는 그 믿음이 전 세계 30억 인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도우러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저 지독한 푸른 빛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 위에 하나의 유물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일본 국보이자 고대 일본의 신성함의 상징인 칠지도. 나라 현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봉인되어 있어 저조차 실물을 본 적 없는 그 전설의 칼. 화면 속 칠지도에 초정밀 엑스레이 분석 사진이 뜨고 칼날에 새겨진 금으로 된 글씨가 입체적으로 복원되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규슈 지역의 고대 무덤에서 발굴된 금동관의 금속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성분 비교 분석, 칠지도 철광석 산지, 충청남도 서산, 백제 영토, 규슈 고분 출토 금동관금 함유량,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오차 0.001%내 일치.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제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결론, 규슈는 백제의 식민지가 아니라 백제 그 자체였다. 쿵.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위액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욱.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 데이터가 거짓말이라고, 한국의 악질적인 조작이라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824만 5,612라는 숫자의 압도적인 무게를, 99.982%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확실성을. 이것은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려면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다 합쳐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이 속도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규슈라는 거대한 섬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통째로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독도를 뺏으러 왔다가 우리의 본토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피가 사실은 한국의 것이었다는 성적표를 받아든 꼴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빗소리처럼, 아니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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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 소리가 마치 제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 흐릿한 시야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진 대사였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와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깊은 안타까움만이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제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알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진 안경을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에 쥐어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하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조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붉은 피가 150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일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못한 백제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깨진 안경알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이 일렁거렸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 스크린의 푸른색 그래프가 진실임을 본능적으로 긍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한국인들, 독도를 뺏으려 군함을 보냈던 우리가 사실은 그들의 후손이었다니. 아니, 우리가 바로 그들이었다니. 저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미디어 센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전 세계 30억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도쿄대 교수가 자신의 뿌리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오열하는 순간, 그것은 일본이라는 제국의 완벽한 생물학적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이 거둔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미디어 센터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제 몸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셔츠가 등 뒤로 말려 올라가는 불쾌한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유엔 본부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쇼크 상태에 빠져 보안 요원들에게 들려나갔고 저는 다리가 풀려 혼자 서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축을 받아 겨우 끌려온 곳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대기실이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떼가 뇌 속을 파먹는 것 같았습니다. 백제. 우리가 백제의 후손이라고? 내가 조센징의 핏줄이라고? 제 머릿속은 아직도 그 거대한 스크린을 뒤덮었던 푸른색 그래프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위대한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리고 도쿄대 교수로서 쌓아온 학문적 권위가 단 10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신봉했던 과학이라는 무기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때 대기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서 붉은색 자막과 함께 긴급 속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소리였습니다. 긴급 속보, 도쿄 증시 사상 최대 폭락, 니케이 지수 4,500포인트 증발,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으나 하락세 못 막아, 소니, 도요타 등 규슈 소재 기업 주가 40% 곤두박질. 화면 속 경제 전문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차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 발표 직후 불과 20분 만에 글로벌 투자 자본이 일본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헤지펀드들이 규슈 지역을 지정학적 분쟁 지역이 아닌 한국 영토 리스크로 분류하며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제. 그래, 경제가 있었지. 우리는 독도 문제에만 매몰되어 더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규슈가 어떤 곳입니까? 일본의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는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소니의 최첨단 이미지 센서 공장,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엔진 핵심 라인, 그리고 대만 TSMC가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최신 반도체 공장이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 규슈가 하루아침에 국제법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한국의 영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자본주의 시장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반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뉴욕 월스트리트의 유명 펀드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셀 재팬이라는 전광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슈를 한국의 관리구역으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규슈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까지 전량 매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술력이나 공급망 안정성 면에서 낡은 일본 시스템보다는 한국이 관리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선 훨씬 매력적이니까요. 한국은 파업도 없고 납기 일도 칼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의 냉소적인 말 한마디에 일본의 국부는 초단위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졌고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할 틈도 없이 환율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의 총리 관저 앞은 성난 시위대로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헬기에서 촬영한 항공 영상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개미떼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의 구호가 기묘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총사퇴, 전쟁 반대, 경제를 살려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깃발들과 구호들. 우리의 뿌리를 찾자, 한국과의 연방제를 검토하라. 거짓말쟁이 정부를 몰아내고 백제의 후손임을 인정하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라면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던 극우 단체들의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혼란. 그것은 완벽한 카오스였습니다. DNA 데이터가 공개된 후 일본 국민들은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내부에서부터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순수 일본인을 고집하는 구세력과 과학적 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자는 신세력이 도쿄 한복판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방위성 작전국장 사토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그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려 입은 제복은 땀에 젖어 엉망이었고 모자는 어디다 뒀는지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사토 국장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태블릿 PC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늑대가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중국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고해상도 위성 정찰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 해역, 푸른 바다를 가득 메운 붉은색 점들이 보였습니다. 확대한 사진에는 중국 국기를 단 수백 척의 선박들이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단순한 어선이 아닙니다. 저거 다 해상 민병대입니다. 그 뒤에 인민의 반군 해군 구축함 4척과 상륙함 2척이 따라붙었습니다. 사토 국장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도에 정신이 팔려 주력함을 전부 동해로 보낸 사이에 그리고 규슈 사태로 자위대 통합지휘 통제실이 마비된 틈을 타서 놈들이 빈집털이를 하러 온 겁니다. 센카쿠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간, 아니 40분 내로 상륙할 기세입니다. 자위대는요? 요격해야죠. 공군이라도 띄우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못합니다. 사토 국장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주력 이지스함은 지금 독도에 묶여있고 회군하려면 최소 10시간이 걸립니다. 항공자위대요? 규슈 기지의 레이더망은 아까 그 한국의 해킹 공격 때 같이 먹통이 됐습니다. 우린 지금 눈뜬 장님입니다.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피하식별이 안 됩니다.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규슈 출신 자위대원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송을 본 겁니다. 자기들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계 도래인 백제의 후손이라는 그 방송을요. 사령부에서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이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라며 장비를 버리고 이탈하고 있답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지금 일본은 이 3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낡은 조약 문서에 의해 부정당했고 국민은 유전자 데이터에 의해 분열되었으며 주권은 중국의 무력 침공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도라는 작은 섬 하나를 탐내다가 제국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노린 나비 효과였습니까?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다 비켜. 다카이치 총리였습니다. 의무실에서 링거를 맞다 말고 뛰쳐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화장은 번져 마치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탁자 위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해. 트럼프한테 연결해. 핫라인 가동해. 그녀가 보좌관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야 해. 중국이 밀고 들어온다고. 미일 상호방위 조약 5조 발동하라고 해. 어서. 보좌관이 울상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총리님. 백악관에서도 말하라고 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골프 치러 나갔다는 메시지만 남겼고 앤더슨 장관은 이미 전용기를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런 배신자들. 양키 놈들이 돈만 받아먹고 우릴 팔아넘겨. 다카이치 총리는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 네가 말했잖아. 데이터는 완벽하다고. 한국은 빈손이라고. 내 놈 때문에 일본이 망했어. 그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오만이, 제 잘못된 지식이 이 사단을 냈습니다. 그럼 한국은? 김영진 대사 어디 있어? 그 늙은 여우 당장 데려와.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 그녀의 악다구니가 대기실을 울리는 순간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적. 소란스럽던 대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진 대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젊은 서기관 한 명이 검은색 007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 대사는 천천히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다카이치 총리와 바닥에 주저앉은 사토 국장, 그리고 넋이 나간 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취가 아닌 패배자를 굽어살피는 엄격한 판관의 얼굴이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총리님? 김영진.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다카이치 총리가 달려들려 했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사토 국장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금 중국이 센카쿠를 먹으려고 해. 이게 당신들이 원한 거야? 일본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한국이야. 동아시아 방어선이 뚫린다고. 순망치안도 몰라? 김 대사는 덤덤하게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순망치안이라. 참 좋은 사자성어를 쓰시는군요. 그는 품 안에서 안경 닦기를 꺼내 안경을 천천히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500년 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무너질 때 일본이 구원군을 보냈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백강 전투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역사 이야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멈칫했습니다. 지금 그딴 옛날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야. 그때 우리는 혈맹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죠. 하지만 오늘날 당신들은 그 형제의 핏줄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침탈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이를 물어뜯으려 하는데 이가 왜 입술을 지켜줘야 합니까? 김 대사의 차가운 일갈에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서기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기관이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죠. 화면에는 실시간 동중국해 전술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 점에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 해안선 10km 앞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이미 상륙정들이 모함에서 분리되어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지도 하나가 팝업되었습니다.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 해역. 보십시오, 총리님. 김 대사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지금 독도에 있는 일본 함대가 포위망을 풀고 회군한다면 센카쿠에 도착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0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중국군은 40분 안에 상륙 깃발을 꽂을 겁니다. 알아? 아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미국을 설득해서 중국을 막으라고. 다카이치 총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을 돕는 순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김 대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뭐? 김 대사가 화면을 터치하여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제주도 남방 이어도 해상. 그곳에 거대한 푸른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 전단,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한 한국 최정예 기동부대였습니다. 우리 7기동 전단은 지금 이어도 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 대기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속력으로 기동하면 센카쿠 열도 길목까지 35분이면 도달합니다. 중국군보다 먼저 길목을 차단하고 화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죠.
사토 국장이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칠기동 전단. 꿈의 함대라 불리는 그 부대. 일본 자위대조차 부러워하는 주변국을 압도하는 화력을 가진 기동 함대였습니다. 한국군이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겠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김 대사가 품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낡고 누런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고 빳빳한 방금 출력한 서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지금 당장 서명하십시오. 김 대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일 상호 존중 및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협정문. 첫째,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영구히 포기하고 모든 교과서와 외교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속 합의에 따라 규슈 지역을 한일 역사 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최애국 대우 및 하카타항, 나가사키항의 공동이용권을 보장한다. 셋째, 김 대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카이치 총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며 유엔 총회장에서 전 세계 언론 앞에 서서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분노, 수치, 공포.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잖아. 나보고 지금 자결하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일본 제국의 총리야. 김 대사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못해. 절대로 못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군요. 김 대사는 서류를 다시 챙기려 했습니다. 중국군은 30분 뒤면 센카쿠에 상륙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뉴스에는 일본 영토 상실이라는 헤드라인이 뜨겠죠. 규슈는요? 경제 붕괴와 내부 분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권에 흡수될 겁니다. 총리님은 영토를 뺏긴 무능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시겠군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굴복 중 하나를 고르라는 잔혹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국가의 멸망이냐, 개인의 파멸이냐. 다카이치 총리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토 국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토 국장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데이터에, 역사에,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논리에 철저히 짓밟힌 패배자. 으흐. 그녀는 몽블랑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펜촉이 닿았습니다. 용서 못해. 내 평생 이 치욕을. 그녀는 짐승 같은 신음을 흘리며 서명란의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잉크가 번지기도 전에 그녀의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존심? 긍지? 그런 건 이제 사치였습니다. 당장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각. 사각. 미세한 펜 소리가 대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그녀는 펜을 집어 던지고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습니다. 아, 내가 역적이 되다니. 천황폐하를 뵐 면목이 없다. 김 대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서명과 인장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품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성. 대통령님. 유엔 현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방금 일본 총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권 위임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잠시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수화기에 대고 단호하게 명령을 복창했습니다. 대통령님 명령대로 제7기동 전단 출동 명령 하달하겠습니다. 작전명은?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무령입니다. 무령. 백제 무령왕. 일본 규슈의 작은 섬 가카라시마의 동굴에서 태어나 혼란스러웠던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고 일본에게 문명을 전수하며 사실상 상국으로 군림했던 그 위대한 왕의 이름. 그 이름이 1500년의 시간을 넘어 2025년 오늘 다시 한번 일본을 구하러, 아니 일본을 접수하고 보호하러 가는 작전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김 대사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소파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치욕,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패배, 국민으로서의 패배,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패배. 교수님. 그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신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신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지가 이제야 밝혀졌을 뿐입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마치 옛날 백제의 사신이 일본 왕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습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대기실 벽면의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 전단 센카쿠 해역으로 긴급 발진. 한국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중국 함대의 락온 경고. 중국군 급히 선수 돌려 퇴각 중. 중국 외교부 한국 개입 예상 못해. 불필요한 충돌 원치 않아 성명 발표.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비참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살았습니다. 중국의 침공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던 자주국가 일본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뿌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영원한 동생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져야 할 하늘에 시리도록 푸른색 어둠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유엔 본부 로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 수천 명의 기자가 북적거렸던 이곳은 이제 청소부들이 바닥에 떨어진 호의 신문지들을 쓸어 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비 중앙의 대형 멀티비전에서는 여전히 CNN의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동중국해의 밤바다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백 발의 조명탄 아래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바다를 지배하는 강철의 함대. 대한민국 해군 작전명 무령 완료. 그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제압이자 어른이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거대한 훈육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10시간을 걸려도 막지 못했을 중국군을 한국 해군은 단 40분 만에, 그것도 단 한 발의 실탄도 쏘지 않고 오직 락온 경고와 압도적인 기동만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분노도 사라진 제 가슴 속에는 오직 거대한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힘, 저 압도적인 무력. 한국은 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독도를 넘어 대마도, 아니 규슈까지 무력으로 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8일간의 침묵 동안 그들은 칼을 갈았고 그 칼은 오늘 일본의 목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로 찌르는 대신 그 칼집으로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자신들을 1500년 동안 괴롭히고 침략하고 역사를 왜곡했던 원수 같은 나라를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구해준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질문이 새어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막 회전문을 나서려던 김영진 대사의 등 뒤에 대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텅 빈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준 겁니까? 중국이 우리를 짓밟게 내버려뒀으면 규슈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당신들 차지가 됐을 텐데 왜 굳이 당신들의 기름을 태우고 당신들의 군대를 보내 우리를 지켜준 겁니까? 김 대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 조명을 역광으로 받아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형님의 도리니까요.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지 않습니다. 실수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이죠. 우리는 일본의 멸망을 원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거짓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이웃으로, 아니 우리의 핏줄로 돌아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힘과 품격. 일본은 힘을 가지면 남을 침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힘을 가지자 남을 용서하고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00년 전 백제가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클래스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데이터로도 역사로도 그리고 정신으로도 졌습니다. 아니요, 다카시 교수님. 김 대사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가죽 표지가 다 닳아버린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당신은 진 게 아닙니다. 찾은 겁니다. 네. 그게 뭡니까? 당신이 한국의 정보를 해킹하려 했을 때 우리 국정원도 당신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더군요. 1945년 해방 직후 귀국하던 한 징용 노동자가 일본 시모노세키 항구에 떨어뜨리고 간 유품입니다. 우리 외교부 보관소에 80년간 잠들어 있던 물건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배운 것 없지만 진심이 담긴 기묘한 문장들. 1944년 10월 25일. 오늘도 고향 생각에 잠을 설쳤다. 충청도 공주의 바람 냄새가 그립다. 내 아들 켄지. 아니, 건이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본인으로 살아가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내 손자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 성은 다카시가 아니다. 일본 놈들이 강제로 붙여준 이름이다. 내 진짜 성은 고씨이다. 백제 왕족의 후예 부여고씨. 쿵.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이름. 고상혁. 그것은 제 할아버지의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무릎에 앉히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그게 규슈 지방의 민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것은 한 맺힌 조선의 아리랑 가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고? 내가 백제 왕족의 후예라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규슈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차별받을 자식들을 걱정해 일본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평생 숨죽여 사셨죠. 당신이 도쿄대 교수가 되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지, 동시에 당신이 험한 논객이 되어 조국을 비난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김 대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오늘 공개한 그 데이터, 그 푸른색 그래프. 그건 당신이 일본을 파멸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기도가 80년 만에 당신의 손을 빌려 응답받은 겁니다. 당신은 오늘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유엔 로비가 떠나가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멸시했던 한국, 독도를 뺏으려 혈안이 되었던 저 자신이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다니. 제가 쏘아 올린 데이터는 일본을 죽인 게 아니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할아버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흐윽.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미디어 센터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김 대사는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서 있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운 절망을 녹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김 대사가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도망치듯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시면 당신은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에게 타국일 뿐입니다. 김 대사는 빙그레 웃으며 품 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침 제 수행원 한 명이 몸이 안 좋아져서 자리가 하나 비더군요. 오늘 밤 11시 50분 서울 인천행 비행기입니다. 그는 티켓을 제 손에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도쿄로 가는 비행기는 1터미널,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4터미널입니다. 선택은 교수님 몫입니다. 저는 서울행 티켓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짧은 단어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 대사를 보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그 바람 냄새를 저도 맡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엔 본부를 나섰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백제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차는 어느새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본행 카운터 앞에는 패닉에 빠진 일본 기자들과 교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TV에서는 다카이치 전 총리가 모자를 눌러 쓴 채 도망치듯 출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면 감옥에 갈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으로서. 하지만 저는 그 혼란스러운 인파를 뒤로하고 김 대사와 함께 사터미널 대한항공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일본 여권을 꺼냈습니다. 붉은색 표지에 찍힌 국화 문양. 평생 저를 지탱해주던, 아니 저를 가두고 있던 그 신분증. 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툭! 여권이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 있던 김 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이제야 진짜 제 옷을 입으러 가는 길인걸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인천행 대한항공 86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 문양. 그 태극 문양이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고 붉게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1500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식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두 팔처럼. 탑승교를 지나 비행기에 발을 디뎠습니다. 입구에서 승무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한국말 인사가 너무나 따뜻하게 들려서 저는 목을 가다듬고 생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수첩에 몰래 적어두었던 그 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기내로 들어서는 순간 손목시계의 바늘이 11시 59분을 가리켰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일본 제국이 무너진 날, 그리고 다카시 켄이 죽고 고상혁의 손자가 8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날.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주로의 유도등이 마치 우리를 서울로 안내하는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공주의 바람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서울행 86편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이륙합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500년 전 백제의 북소리처럼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밤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박차고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 아래 멀어지는 뉴욕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이 독도를 넘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하는 핏줄의 근원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으니까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규슈를 되찾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대 교수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